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남편 기일이었어요. 벌써 3년째 맞는 기일이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날만큼은 마음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76세의 나이가 되니 모든 것이 버겁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을 위한 제사상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어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북어포, 시금치, 도라지,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생선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라온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밥부터 지었죠.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쌀을 씻어서 말이에요. 물이 맑아질 때까지 여러 번 헹궜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제사 때면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북어국을 끓이면서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런 기념일에는 더욱 그리웠습니다. 국물 맛을 보니 간이 딱 맞았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였죠. 시금치나물을 무칠 때도 마음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간을 맞췄어요. 도라지는 쓴맛을 빼려고 여러 번 주물러 씻었고요. 이 모든 과정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생선을 굽는 동안 향긋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생선 굽는 냄새를 맡으며 부엌으로 와서 맛을 보곤 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소소한 일상도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쯤 되니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선영이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영이는 예전부터 제사를 곱게 보지 않았거든요. 거실에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밥, 국, 나물, 생선,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과일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사진을 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다니 말이에요. 향을 피우니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연기를 따라 제 마음도 남편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당신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며 잠시 묵념을 했어요. 제사상을 다 차리고 나니 벌써 8시가 넘었더라고요.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뿌듯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제대로 된 상을 차려드린 것 같아서요. 문득 창밖을 보니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계절이었죠. 이런 날이면 둘이서 뒷산에 올라가 단풍 구경을 하곤 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혼자 그 추억을 간직할 뿐입니다. 곧 아들 가족이 올 시간이었어요. 마음을 다잡고 그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평온하게 남편을 기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이날이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곧 9시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언제 올지 기다리며 제사상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어요. 남편이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9시 정각에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 도윤이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며느리 선영이가 따라왔습니다. 도윤이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선영이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도윤아, 선영아, 어서 와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하지만 선영이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간단히 인사만 하고는 거실의 제사상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때 선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번거로운 제사를 지내나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아직도 이런 구식 풍습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는 아내의 말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선영이를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그런 말하지 마라. 이렇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죠.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선영아, 이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야. 번거로운 게 아니라 정성이란다.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선영이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정성이요? 어머니, 죽은 사람이 이런 걸 알기나 해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선영이의 말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도윤이가 아내를 조심스럽게 말렸습니다. 선영아,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니까 그냥 조용히 하자. 하지만 선영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왜 제가 조용히 해야 해요? 매년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시간 낭비하는 게 싫다고요. 선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다른 집들은 다 간소하게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큰 상 차려서 뭐 하려는 거예요?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인데 말이에요. 선영이는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어요. 선영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문제란다. 아버지한테 정성을 보이는 거야. 하지만 제 말은 선영이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정성이면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 거 안 하던데요? 선영이의 말에 제 마음이 상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화낼 것 같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서운해하실 것 같고, 그렇게 우물쭈물하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선영이를 이해시켜 보려 애썼어요. 선영아, 내가 나중에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죽은 사람을 기리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하지만 선영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구시대적 사고는 이제 그만하세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호텔에서 간단히 밥 먹고 끝내요. 왜 집에서 이렇게 고생해가며 해야 하는 거예요? 선영이의 말이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갔어요.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사상 위로 피어오르는 향 연기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윤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선영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요즘은 정말 간소하게 하는 집들이 많거든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어요. 그래, 알겠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버지를 위해서 제대로 해드리자. 이렇게 말하며 제사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사를 시작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향이 제사상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두 손을 모아 남편께 인사를 올리려 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선영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선영이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던 찰나였습니다. 선영이가 제사상에서 숟가락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벽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찰컥 소리가 나며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얼떨떨해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건 다 낡은 풍습일 뿐이에요. 선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고생해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걸 해야 하는 거냐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제사상에서 숟가락을 던지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황급히 일어나 아내를 말렸어요. 선영아, 진정해. 이게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선영이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고 있었어요. 진정하라고요? 매년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시간 낭비하는 게 정말 싫어 죽겠다고요. 선영이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상 위의 다른 그릇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일어나 제사상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선영아, 제발 그만해. 아버지가 보고 계셔. 하지만 선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보고 계시긴 뭘 봐요? 죽은 사람이 뭘 본다는 거예요? 선영이가 손으로 제사상을 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슬로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밥그릇이 넘어지며 하얀 밥알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국그릇도 기울어지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들이 뒤섞이며 제사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의 영정사진이 넘어진 것이었어요.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금이 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환한 미소가 금간 유리 너머로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금이 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평생 이렇게 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을 기리려던 정성스러운 마음이 한순간에 짓밟힌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지만 정작 아내를 제대로 꾸짖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선영이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행동은 이제 그만해야 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더 이상 이런 구식 풍습에 매달리지 말아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밥알들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을 위해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망가져 버렸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향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연기가 제 눈물과 함께 흐려 보였습니다. 남편께서 이 광경을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하니 더욱 슬펐어요. 넘어진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금간 유리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얼굴이 슬퍼 보였어요. 마치 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다시 차려드릴게요. 하지만 한번 엎어진 제사상을 다시 차린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될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선영이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처럼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서글펐어요. 1시간쯤 지나니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누이 도순이가 왔고 이어서 남편의 조카 영수도 왔습니다. 모두들 남편의 기일을 챙기러 온 거였죠. 그런데 집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금세 눈치챘어요. 바닥에는 아직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제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도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주저했어요. 며느리가 제사상을 엎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사실은 선영이가 제사상을 좀 어지럽혔어요. 실수였는데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시네요. 도윤이는 아내를 감싸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도순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수라고?
제사상을 어떻게 실수로 어지럽혀? 그때 선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선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선영이는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런 구시대적인 풍습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왜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고생해야 해요?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핀소리라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도순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영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순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제사상을 업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 형수님, 이걸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도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도 끼어들었습니다. 고모부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걸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선영 씨, 이건 정말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선영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틀린 말 안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처럼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런 낡은 관습에 매달릴 거예요? 이때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도착했어요. 남편의 형 내외분, 그리고 사촌들까지. 총 10명 정도가 모였는데 모두들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도순이가 새로운 친척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형수님의 며느리가 제사상을 엎어버렸대요. 일부러 그랬다고 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 내외분이 가장 크게 화를 내셨어요. 이런 몰상식한 일이 어디 있나?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상을 엎다니. 도윤이는 그래도 가만히 있었나?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형님, 선영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변명 같은 말만 중얼거렸죠. 친척들 사이에서 선영이를 향한 비난이 거세졌어요. 저런 며느리를 어떻게 집에 들였나? 도윤이도 아내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해야지. 지적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친척들 앞에서 다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다들 왜 저만 나쁘게 보세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이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문제라고요. 그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지럼증이 밀려오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머니, 도윤이가 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놀라며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저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침실이었어요. 친척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둘러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영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집을 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모욕을 당하고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친척들 앞에서 창피만 당했으니까요. 도윤이는 제가 짐을 싸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엄마, 어디 가시려고 해요? 집을 나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여기 있을 자리가 없구나. 처음에는 제 친정 조카 집으로 갔어요. 조카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눈치가 보였습니다. 며칠은 괜찮겠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인가 싶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윤이가 전화를 걸어와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제 편이었다면 그날 아내를 제대로 꾸짖었을 텐데 결국 며느리 편에만 서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조카 집에서도 나와야 했어요. 아무리 친척이라지만 무작정 얹혀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원룸은 너무 좁고 쓸쓸했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나와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니. 76세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가면 다른 할머니들을 봤어요. 모두들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처지가 더욱 서글펐어요. 혼자 밥을 해먹기도 힘들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해 왔는데 이제 혼자 먹을 밥을 하려니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남편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며느리가 감히 그런 짓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요. 한 달이 지나도 도윤이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가끔 안부 전화는 걸어왔지만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선영이가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기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시댁 식구들을 챙기고 그런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 거네요. 특히 제삿날이 되면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의 기일인데 제사도 지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있어야 하다니. 평생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던 제사를 말이에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부끄러워서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 갈등이 있어서 집을 나왔다고 하니 모두들 놀라면서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일을 겪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니까요. 가끔 손주 민재 생각이 났어요. 대학생인 민재는 할머니를 많이 따랐거든요. 하지만 아마 부모님이 저에 대해 좋지 않게 얘기했을 거예요. 손주마저 잃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어요. 원룸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어요. 어느 날 집 정리를 하러 잠깐 들렀을 때였어요. 도윤이와 선영이는 없었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갖고 온 집이 이렇게 쓸쓸해 보이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문득 남편의 서재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서재로 향했는데 거기서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재에 들어서니 남편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책장에는 평생 모은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앉아서 독서하던 의자도 그대로였고요. 문득 오래된 금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만 열어봤는데 이제는 제가 정리해야 할 것 같았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해둔 적이 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러 금고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예상대로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보험 서류들. 그런데 맨 밑에 봉인된 봉투 하나가 있더라고요. 겉봉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남편이 언제 이런 걸 써뒀을까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남편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쓰인 유언장이었어요. 읽어보니 남편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작성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미 병이 있었거든요. 유언장의 내용을 읽는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 강태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우리 집안의 전통과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자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더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며느리나 아들이 제사와 집안의 뿌리를 무시하고 소홀히 한다면 모든 재산은 아내 강정순에게 귀속된다. 또한 정순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전통을 지키는 손자에게 물려준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평생 전통을 중시하던 분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준비해뒀을 줄은 몰랐습니다. 유언장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집과 땅, 그리고 은행에 예금해둔 돈까지. 생각보다 재산 규모가 컸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게 이렇게 많았다니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거나 조상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상속 자격을 잃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상황을 예견한 것 같았어요. 유언장을 다 읽고 나니 눈에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당한 모욕과 아들의 배신감이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지켜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 유언장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 같았거든요. 과연 이걸 공개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언장 말미에는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어요. 정순아, 평생 고생 많았다. 우리 집안의 전통을 지켜줘서 고맙다. 남은 생 편안하게 살아라. 그 글을 읽으니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이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산 분배만이 아니라 집안의 정체성과 전통에 대한 가치관을 담은 것이었어요.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고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억울하고 분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이런 배려까지 해뒀다니 말이에요.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이 유언장을 공개하면 선영이와 도윤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크게 충격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자업자득이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 유언장을 변호사에게 가져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면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유언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평생 변호사와 상담해 본 적이 없어서 긴장되었지만 이번만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어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자필로 작성되었고 날짜와 서명도 모두 갖춰져 있어요.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유언장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겨둘 이유가 없었거든요. 먼저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야.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내일 집으로 와라. 선영이도 함께 와야 한다. 도윤이는 갑작스런 연락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도윤이와 선영이가 집에 왔습니다. 2달 만에 보는 며느리의 얼굴이었어요. 선영이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고 도윤이는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이야.
그러면서 유언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두셨다고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이 말할 때라고 생각해서다. 선영이가 유언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는 표정이었는데 내용을 읽어가며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특히 제사와 관련된 부분을 읽을 때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상속을 못 받는다고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도윤이도 유언장을 읽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내용을 써두셨네요. 엄마, 이거 진짜 아버지가 쓰신 거 맞아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남편의 필체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에게도 확인받았다고 말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라. 선영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선영이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이렇게 올가맬 수 있나요? 제사 안 지낸다고 재산을 못 받는다니 이게 무슨 조선시대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선영아, 내가 그날 제사상을 엎으며 한 말 기억나니? 낡은 풍습이라고 했지? 그럼 그 낡은 풍습으로 모은 재산도 필요 없겠네. 도윤이가 황급히 중재하려 했어요. 엄마, 선영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도윤아, 내가 그날 어머니 편을 들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하지만 넌 아내 편만 들었잖니? 그럼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라. 아들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선영이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당한 모욕과 상처가 쉽게 사라질 리 없었거든요. 선영아,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앞으로 제사를 제대로 지내봐라. 그럼 생각해 보겠다. 하지만 일단은 이 유언장대로 하겠다. 선영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재산을 차지할 줄 알았던 그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선영이와 도윤이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나 봐요. 저는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주 민재였습니다. 대학생인 민재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민재야,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니? 부모님이 알고 있니?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몰래 왔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민재가 말하길 부모님이 집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유언장 때문에 매일 다툰다면서요. 그리고 아버지는 할머니께 사과하자고 하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할머니가 왜 집을 나왔는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언장은 어떤 내용인지.
민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재산은 소중한 거잖아요. 할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민재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민재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이번 할아버지 기일에 저랑 함께 제사 지내요. 저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민재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며칠 후가 남편의 기일이었어요. 민재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도윤이와 선영이는 없었어요. 아마 일부러 피한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어요. 민재와 함께 제사상을 차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민재가 하나하나 물어보며 도왔어요. 젊은 손주가 전통을 배우려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제사상을 다 차리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몇 달 만에 제대로 된 제사상이었거든요. 남편의 영정사진도 새 액자로 바꿔서 모셨어요. 향을 피우니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민재도 저와 함께 정중하게 절을 올렸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자 민재예요. 할머니랑 함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사를 지내며 생각해 봤어요. 던져진 숟가락 하나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갈라놨구나. 하지만 무너진 건 제 삶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욕심이 무너진 거였죠. 민재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앞으로도 할아버지 제사 때마다 올게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전통을 제대로 가르쳐 줄게요. 그 말에 희망이 보였어요. 제사를 마치고 민재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보다 훨씬 맛있어요. 민재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재가 묻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민재야,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모를까? 하지만 아직은 그런 것 같지 않구나. 며칠 후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어머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사과였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선영이는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도윤이가 사과하라고 해도 듣지 않는다면서요. 그렇다면 더 기다려봐야겠죠. 진심이 통할 때까지 말이에요. 이제 제 삶은 새로 시작된 것 같아요. 외롭긴 하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합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으로 제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했거든요. 민재가 자주 와서 안부를 묻고 도와줘요. 그래서 그리 외롭지 않아요. 진짜 가족이란 피가 섞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언젠가는 도윤이와 선영이도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사과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먼저 굽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남편과 저 자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